해월선생 문집 3권 9장 39편에 숙모당년 종애편 양현숙이 자초년 상비벽군 무인걸 만이쇠문 득이현 무은일반 방표울 풍방만리 저붕건 전춘척독 제상문 가인 금내견 차천. 숙모가 그 당시 매우 귀여워하였는데 이를 갈 어린 나이인데도 밝고 아름다움이 빼어나구나. 늘상 마음이 아픈 것은 후미진 거울에 인걸이 없다는 것이다. 뒤늦게 기쁘게도 쇠락한 가문에 그대와 같은 현인을 가지게 되었는데 온통 안개가 가리우더니 때가 이르니 표범의 무늬가 완연하게 드러나는구나. 만리 밖에서 바람을 일으키며 날개치며 다가오더니 잠시 있던 붕새가 들어올리는 것은 춘 앞으로 보낸 편지이니 비로소 춘이 자세히 보게 되는구나. 가히 마음을 억누르고 지금에 와서 보니 여기는 무덤길이구나. 이 시를 풀이하는 글에서 해월선생이 조카의 죽음을 애도하며 묘지를 잡기 위해 울진읍 인근에 정림사를 가면서 지은 시로 설명되어 있다. 이 시를 잘 보면 숙모란 단순한 의미로 쓴 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 말세의 어머니, 즉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한 아이를 매우 귀여워하였는데 참으로 이를 갈 어린 나이지만 착하고 빼어난 기운이 높이 오르는 아이라는 것이다. 이 시골 벽촌에 인재가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아주 쇠락한 가문에서 이와 같은 현인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기쁘다고 한 것이다. 안개가 그 표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려 놓았지만 때가 이르니 그 표범의 아름다운 무늬가 완연하게 세상에 드러난다고 하였다. 만리 밖에서 바람을 일으키며 날개를 치며 다가오더니 그 붕새가 들어올리는 것은 춘가 앞으로 보내온 편지인데 그 춘이 그 편지를 받아서 자세히 읽어보게 된다는 것이다. 가히 참지 못하고 지금 와서 보니 이 길은 무덤길이구나 하였다. 여기에는 무엇인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벽촌에 이렇다 할 인걸이 없었는데 뒤늦게 말세에 쇠락한, 즉 영락한 가문에서 이러한 현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라는 것과 그 비유로 안개 속에 숨겨져 있던 표범이 때가 되니 그 표범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만리 밖에 붕새가 편지를 전해주는데 그 편지는 춘가의 춘 앞으로 보내는 편지인데 그 춘이 비로소 붕새가 전해준 그 편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가히 마음을 억누르고 지금에 와서 보니 여기는 무덤길이라고 하였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화천하셔서 그 아들인 춘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월선생은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시에서 해월선생이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 그 의미를 찾아보길 바라네. 하자 한 사람이 질문을 하였다. 그 표범을 안개가 가려놓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자 주역의 택화역을 보면 혁이란 바로잡는 것으로 혁신, 혁명, 변혁의 혁자인 것이다.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혁괴의 구호에 대인호변 미점유부, 상활, 대인호변 김운병야, 상류계, 군자표변 소인혁면, 상활, 군자표변 김운누랴,
소인형면 순이종군냐. 이 말은 대인은 호랑이처럼 개혁한다. 점을 치지 않아도 천하만민의 신뢰를 받는다. 상전에 이르기를 대인은 호랑이처럼 개혁한다 함은 그 무늬가 뚜렷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상륙에 군자는 표범처럼 개혁하고 소인은 면을 바꾼다. 또한 상전에 이르기를 군자는 표범처럼 개혁한다는 말은 표범의 털 무늬가 아름답고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소인이 면을 바꾼다는 말은 뜻을 새롭게 해서 군주에게 기꺼이 복종한다는 의미이다 라고 하였다. 대인이 호랑이처럼 개혁한다 함은 대인이 난을 다스려 천하를 바른 대로 돌아가게 함이 호랑이의 가죽무늬처럼 분명하다는 것이다. 위대한 도덕과 재능을 갖추고 있는 대인은 혁명을 완수하여 구습 구악을 제거하는데 마치 가을이 되어 호랑이 털이 윤기 있고 색채가 선명한 털로 바뀌는 것처럼 국가의 법률제도나 인심의 면목을 새롭게 하여 아름다우게 바꾼다는 것이다. 대인의 혁명은 하늘에 따르고 사람에 응하는 것으로 천하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대인의 지성스러운 진실을 믿는다. 그것은 점쳐볼 것까지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군자는 표범처럼 개혁한다고 하였다. 또한 호랑이와 마찬가지로 가을이 되면 역시 윤기 있는 아름다운 털로 바뀐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호변, 표변이라는 말은 호랑이와 표범이 가을이 되어 털갈이하고 일변해서 아름다운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대인군자가 혁신을 통하여 상극과 모순을 제거하여 천하를 정도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해월 선생은 은연중에 이 후미진 시골 벽지에 인걸이 없었으나 말세에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토록 영락한 즉 쇠락한 가문을 이어받아 세우는데 이를 현인이라고 한 것이다. 또한 그 현인을 안개 속에 숨겨져 있는 표범으로 비유한 것이다. 이 안개 속에 숨어있는 표범이란 말은 옛 시 속에 등장하는 말로 남산에 사는 표범은 그 털의 무늬가 더럽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안개와 비가 내리면 굴 속에 숨는다는 데서 숨어서 이름을 온전히 하거나 응거하여 벼슬을 하지 않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인 것이다. 즉 해월 선생의 후손 중에 이 쇠락한 가문을 이어나갈 한 현자가 있는데 즉 대인이고 군자인 이 현자가 안개 속에 숨어서 응거하시다가 때가 이르면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개혁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어질 현자를 잘 기억해 두기 바란다. 특히 이 현자가 예언서에서는 자주 눈에 띄는데 아주 큰 뜻이 들어있는 글자인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밝혀보겠다. 다음은 최치원 선생이 후세의 어진이 현자를 위하여 전하는 최고옹교를 보도록 하자. 최치원 선생은 신라 말기의 학자이자 문장가로 본가는 경주, 자는 고운, 호는 해운, 경주 사량부 출신인 견일의 아들이다. 신라 48대의 경문왕 8년인 868년에 12세의 어린 나이로 중국 당나라에 유학하여 7년 만인 874년에 18세의 나이로 예부시랑 배찬이 주관한 빈공과에 합격하였다. 신라 49대 헌광왕 2년인 876년에 당나라 선주 표수현이가 되었으며 그가 문명을 천하에 떨치게 된 것은 879년 황소가 반란을 일으키자
고변이 제도행영 병마도통이 되어 이를 칠 때 고변의 종사관이 되어 서기의 책임을 맡으면서부터였다. 그는 885년 귀국할 때까지 17년 동안 당나라에 머물러 있었는데 29세 때 신라에 돌아오자 황강왕에 의하여 시독 겸 한림학사, 수병부 실랑, 지서서 감사에 임명되었다. 신라의 골품제도에 의한 진골귀족 중심의 독점적인 신분체제의 한계와 국정이 문란함을 깨닫고 외직을 원하여 890년에 대상군, 지금의 전라북도 태인, 철령군, 지금의 경남 함양, 부성군, 지금의 충남 서산 등지의 퇴수를 역임하였다. 그러나 신라왕실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을 느낀 나머지 40세라는 장년의 나이로 관직을 버리고 소요자방하다가 마침내 응거를 결심하였다. 그리고 찾은 곳은 경주의 남산, 강주, 지금의 의성의 빙산, 합천의 청량사, 지리산의 쌍계사, 하포연, 지금의 창원의 별서, 동래의 해운대 등 여러 곳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만년에는 모형인 승현준 및 정연사와 도를 맺고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가 머물렀다. 해인사에서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알 길이 없으나 신라 52대 효공왕 12년인 908년 말까지는 생존하였던 것이 확실하다 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행적을 전혀 알 수가 없으며 산수간에 방랑하다 죽었다고 하며 신선이 되었다는 속설도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의하면 고려왕건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 계림은 시들어가는 누런 잎이고 개경의 공령은 푸른 솔이라는 구절이 들어있어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새로 일어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최치원 자신은 유학자라고 자처하면서도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져 승려들과 교유하고 불교적인 글들을 많이 남기고 있다. 그는 또한 유교, 불교 이외에도 도교의 누장사상과 풍수지리에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남긴 도교에 관한 글이 특히 개원필경 제15권에 수록된 제4에서 그의 도교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그가 친숙한 대숭복사 비문에 의하면 예언적인 토참신앙과 결부되어 국토 재계획안적인 성격이 담겨 있어 풍수지리학에도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그의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역사적 위치가 선승이나 풍수지리학의 대가였던 도성과 비슷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경고의 최치원 스승의 최공결을 보면 당제엄, 광계원년, 금상, 정11제, 을사가회, 최치원, 교문인, 각간, 오사문, 금경철표, 리망내현, 서여지, 암장, 광산부, 획자, 필유덕. 이 말은 당나라 황제 이엄, 광계원년, 즉 서기 885년인 지금 우리 임금인 헌강왕 11년 을사년의 아름다운 금음날 밤에 최치원은 문인을 가르치며 책을 펴냈는데 나의 스승이 그 금경철표에 대하여 물었다. 그 책 속에는 미래의 현인을 멀리 내다보며 기다리는 내용의 책이니 스승님 용서하십시오. 나는 그 책을 광산, 지금의 광주의 북쪽에 숨겨 두었는데 그 책을 손에 넣는 자는
틀림없이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 최고은결은 고은 최치원 선생이 을사년 여름 중국 장안에서 돌아와 홍유동에서 학성선생을 만나서 학성선생이 묻고 최치원 선생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아주 자세히 밝힌 예언서인데 그가 책으로 간행하여서 지금의 광주 북쪽에 그 책을 숨겨두었다고 한 것이다. 그가 이 책을 만든 때는 당나라 황제 이엄인 희종, 연호가 광계, 그 원년, 즉 우리나라 신라 제49대 임금 헌강왕 11년에 책을 간행하여 숨겨두었는데 그의 스승이 책에 대하여 묻자 용서하라고 하며 보여주지 않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미래의 어진 한 사람을 멀리 사모하여 기다리는 내용이다. 그 책을 손에 넣는 자는 틀림없이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시를 남겨놓았다. 최치원 선생의 최고은결을 보면 10월 간드 귀여분 복명유아현 시즉 광계초 현어 도광원 전어 극목구 개장 시일인 백골 천재후 이장 강계안 책을 펴냈으니 틀림없이 나의 책이 뜻하는 대로 따르십시오. 천명을 받아들이십시오. 오직 한 분인 나의 현자여. 지금의 때는 광계원년이지만 나의 책은 도이며 빛의 근원인 원에 의해서 밝혀지는구나. 전해지기는 목국이지만 그 숨겨진 글을 열어 밝히는 자는 일인 사람이다. 내가 죽어 백골이 된 후 1000년이 지나면 이 숨겨놓았던 책은 감개무량하게도 바닷가 언덕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여지게 되어 있노라. 최치원 선생의 글과 시 속에는 어느 한 사람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최치원 선생은 자신이 지은 책의 내용을 깨달아 파악하고 그대로 따라달라고 하는 것이다. 즉, 그 현자에게 천명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책을 숨겨둔 시기가 광계초인 원년이지만 그 책의 내용을 세상이 밝히는 사람은 도이며 빛의 근원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빛의 근원이 되는 분이라고 그 숨겨진 것을 풀어 세상에 밝히는 사람은 오직 1인 사람, 즉 태을이라고 못박아 말을 하는 것이다. 최치원 선생의 사후 1000년이 지난 뒤에 감격스럽게도 틀림없이 바닷가 언덕에 사는 사람에게 전하여질 것이라고 한 것이다. 정말로 대단한 예언인 것이다. 최치원 선생 자신이 책을 지어 숨겨두었지만 그것이 언제 누구에게 전해지고 누가 그것을 깨달아서 세상에 밝혀내며 그러한 일을 할 사람이 1인 사람, 즉 태을이며 어디에 있는 누구라고 정확하게 집어서 말하는 것이다. 조금도 빈틈없이 전하는 말이나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릴까 염려하여 그대로 천명을 받아들이고 따라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때 뒤쪽에 있던 사람이 질문하였다. 그 어진 사람이 도이고 광원이라고 하였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자 명선생은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